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나설 4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지면서 모처럼 여당을 향한 언론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부터 나흘간 당권 주자 4분을 차례로 모셔서 당권 도전에 나선 포부, 당 쇄신 구상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밤에 화성 가신다고 그러시던데 네, 정치인으로서 어떤 느낌 드십니까? 이번 화재에 대해서요. 화성 화재 참사에 대해서 돌아가신 분들 그리고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피해자들과 유족들 그리고 남은 분들 실종자들에게 다시 실종자의 가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도 드립니다. 우리가 집권 여당의 정치인의 한 명으로서 이런 참사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더 막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치를 하는 목적이 아마 국민을 위한 걸 텐데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막으셔야 될 텐데 그죠? 예. 자, 그럼 어제 기자회견 얘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죽기 딱 좋은 자리지만 헌신하겠다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근데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 인정하십니까? 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원인은 분석하셨습니까? 원인에 대해서는 많이들 제가 TV조선 방송을 통해서 많이 봤는데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고 그 평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원인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책임은 오롯이 100% 저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당내 반대 목소리가 좀 있었습니다. 출마에 대한 것들이요. 예. 왜 지금이어야 합니까? 저는 사실 한 1년 정도를 자숙하고 성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글을 쓰기도 했었죠. 그런데 지금 한 총선 이후에 2달 동안은 저희가 총선에서 받은 민심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하고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어야 하는 시간이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고 저도 그 평가에 동의합니다. 저는 왜 지금이어야 하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당이 반성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서 우상향, 지지율을 우상향으로 만들지 못하면 저희는 다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겁니다. 네. 자, 그러면 국민의힘을 우상향시키시려면 비전이 있어야 할 것이고 정책이 있어야 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한 위원장님 보시는 가장 필요한 국민의힘의 가장 필요한 혁신의 소재 내지는 방향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총선을 108일을 뛰었습니다. 네. 그 108일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던 연극의 대체 배우로 들어간 느낌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게 참 많이 보였습니다. 저희가 수도권 정당이 아닌 점, 청년 정당이 아닌 점, 그리고 지역에서의 기반을 다지는 구조가 아닌 점, 그리고 정책 기능이 많이 무너져 있는 점, 여의도 연구원 등을 비롯해서요. 그리고 저변 확대가 총선에 임박해서만 반짝으로 이루어지고 그런 분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점들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총선을 지휘하면서 저한테 제가 본격적으로 총선을 지휘하기 전에 몇 달 정도의 체제를 정비할 시간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부분들을 이번에 제가 당대표가 되게 되면 아주 실용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해 보려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대선 나오실 거죠? 저는 그걸 지금 말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선은 우리 진영과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열망이라고 생각해요. 정권 재창출이. 그러면 전략적 차원에서 될 만한 사람이다. 난 무조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저인지는 지금 단계에서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1년 뒤쯤에 그게 저다. 당연히 전 나옵니다. 만약 그 1년 뒤쯤에 그게 나경원이다. 당연히 나오라고 저는 등을 떠밀 거고 원희룡, 윤상현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내년 9월이면 대표직 물러나야 합니다. 당원에 따라서요. 대선에 나간다면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는데 그 기간이라도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1년의 기간 동안에 저희가 우상향의 곡선을 만들지 못하고 1년의 기간 동안에 승리의 기반을 만들지 못하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나머지 6개월 저희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 연말까지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 상황을 오늘도 보셨지만 정말 돌파구를 못 찾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뭐든 해내지 못하면 다음 기회는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3대 0으로 축구를 지고 있고 후반전에 왔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포메이션으로 똑같은 수비수 그대로 두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지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봐야 되고 여러 가지 반성과 혁신의 시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아마 한 위원장께서 내세운 게 해병대원 특검법을 좀 선제적으로 하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당내에서는 반발도 있고 당원들도
썩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꺼내신 겁니까? 지금 이 문제는 특검 자체를 반대하는 논리는 그건 타당합니다. 법리적으로. 그런데 민심이 그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민심이 그 단계에 이르게 한 것에 저희 집권 여당과 정부의 책임이 있습니다. 몇 번 국민들의 의혹이 풀어드릴 수 있었던 계기를 놓쳤고 오히려 증폭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단계에서 법리로만 얘기하는 것 가지고 지금의 어려움을 타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특검을 찬성하는 쪽과 특검을 반대하는 쪽의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저희는 진실을 은폐하는 사람처럼 국민들이 여기실 수밖에 없는 구도죠. 지금까지 이어져 온 구도를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주당이 특검을 고르는 특검에 찬성할 것이냐 아니면 제3자 대법원장이 특검을 고르는 특검에 찬성할 것이냐로 구도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특검을 반대하는 세력이 아니라 더 나은 진실 규명을 하겠다는 입장으로 바뀌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총선의 민의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총선의 심판 여론에 충분히 반응한 것인데다가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지금 이 난국을 타개할 전략적인 면에서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전제로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과의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대통령 뭐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 뭐 일부에서는 뭐 탄핵까지 하려는 거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과의 관계 지금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힘이 정권 재창출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지지층의 열망이기도 하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게 가능합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제가 누구보다도 그걸 잘 알고 있고 네. 누구보다도 그런 일을 막으려고 나서는 겁니다. 지금 민심의 상황을 감안할 때 민심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수용하는 모습, 그러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리고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굉장히 중요한 공적 임무를 맡은 사람들입니다. 사적인 친소 관계가 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지금 우리 정부는 대단히 어렵게 유권자 연합을 만들어서 윤석열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지켜야 하고 그걸 지키는 방법으로서 저는 이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국민의 눈높이와 민심을 더 귀하게 받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윤 대통령 생각이 좀 다를 것 같아요. 한 위원장이 뭐 부하의 관계는 아니겠습니다만 사적 관계도 좀 있다고 볼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섭섭함 느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10초 통화하신 거 맞습니까? 대화를 하는데 10초가 되겠습니까? 이제 그거는 뭐 그냥 낭설이 나온 얘기 네. 같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만약에 당대표가 됐다면 당정 관계가 훨씬 더 건강해질 것이고 서로 더 존중하는 관계가 될 것이고 서로 잡음 없이 협력하는 관계가 될 겁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네. 자, 법무장관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원희룡 전 장관이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직접 수사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이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더뎌지지 않았냐? 혹시 또 너무 자극해서 더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당내 경선이지만 선거에서는 비합리적인 주장들도 난무하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네. 그 주장의 당부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검사 출신이지만 국민들께서 저를 지지해 주신 분들도 꽤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겠죠. 그분들이 제가 검사로서 일하는 것을 보고 지지해 주시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거대 야당의 폭거에 혼자서 맞서 싸워야 할 때 싸우고 몸살이지 않았던 점, 그리고 그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역시 제가 불출마까지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뛰었던 점을 보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역할을 잘못했다는 말은 좀 잘못된 얘기 같고요. 네. 다만 이 말씀을 시간이 되신다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점점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화영 경기부지사에 대해서 9년 6개월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거 예상 못 하셨습니까? 대부분 알았죠. 예. 그렇지만 막상 현실화되면 현타가 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굉장히 당황한 것이고 여러 가지 이상한 악수를 막 두기 시작했었죠. 측근에게 선고된 형만으로도 그런데 앞으로 한 2개월, 3개월, 9월, 8월 정도가 되면 위증교사 사건이 1심 선고됩니다. 네.
선거법 위반 사건도 선고되죠. 그랬을 때는 예상됐던 경우라도 대단한 타격이 있을 것이고, 그럼 그런 상황이 이미 그 지금까지 수사로 인해 가지고 누적된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하나 현실화되는 겁니다. 오히려 저는 지금 생각해야 될 점은, 그때 저는 많은 중도의 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이탈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 우리 국민의힘이 그 지지층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바탕을 만들어 놓고 충분히 반성하고 심판에 대해서 반응한 상태여야 그분들을 저희는 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준비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준비한 게 좀 더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이 정도 하고요. 다음에 한번 또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을 모시고 비전과 포부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뭐 나머지 세 분은 다 나올 걸로 예상이 됐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누가 나가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총선 때 네. 인천 개항을 해서 이재명 대표와 맞섰지 않습니까? 네. 그때 정말 젖 먹던 힘까지 다 짜냈기 때문에 정말 몇 달 푹 쉬려고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돌아가는 걸 보니까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 그리고 이 사법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거꾸로 이제 정부를 네. 이 입법 폭주와 이 탄핵으로 몰고 가려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내가 지금 지쳐 있다고 해서 그 회복을 그냥 기다릴 수 없다. 잘못하다가는 큰일 날 수 있겠다. 네. 특히 우리 구심점이 없는 여당의 집권 여당의 모습을 보면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런데 뭐 우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만나고 난 다음에 바로 출마를 선언한 것처럼 돼 있어서요. 친윤 후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친윤 후보 인정하십니까? 저는 뭐 굳이 친윤이다 반윤이다 그러면 뭐 누구는 반윤입니까? 저는 그렇게 억지로 가르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만든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처럼 국민적인 지지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함께 방법을 머리를 맞대고 찾아서 고쳐나가야지. 지금 임기 3년이나 남았는데 지금 친윤 반윤을 나누고, 특히 당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이 반윤을 드러내놓고 싸우자고 달려들면 그 집권 여당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자, 근데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을 때 어떤 얘기했습니까? 엘살바도르 갔다 온 예. 그 보고, 그리고 그때 마침 대통령께서는 중앙아시아 순방을 예. 갔다 오셔가지고 그때 품었던 생각으로 꽉 차 계시던 상태더라고요. 주로 그 이야기였고, 이제 얘기 끝에 네. 이제 다른 주자들이 다 다녀가거나 아. 또는 전화 통화를 했다. 예.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날은 시간도 짧았고요. 식사도 아주 간단한 식사를 네. 하고 나왔습니다. 나간다는 말씀 그때 안 하셨습니까? 그때는 저의 출마 자체가 화제가 아니었고 어. 그 저의 출마를 결정한 그 다음 날 저의 보좌진들과 지난 대통령 경선 때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경쟁했던 경쟁자잖아요. 그렇긴 하죠. 예. 그때 함께했던 의원들과 함께 과연 이 전당대회를 이 상태로 두고 봐도 나중에 우리가 후회하지 않겠는가, 그것을 놓고 정말 경론 끝에 야, 팀장이 안 나서면 우리 이 팀 해체하자, 그런 팀원들의 이 등떠밈에 나서가지고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자, 어제도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 왔을 때 여쭤봤어요. 총선에 대한 책임, 패배에 대한 책임 져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럼 총선 패배에 대한 원인 분석을 다 했고 이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희룡 후보도 무관치는 않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총선에 대한 분석하셨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그걸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고요. 지금 우리 집권 여당이 처한 상황은 이제 192석의 야권, 특히 거기에서도 이재명 어버이 당으로 지금 완전히 방탄 네. 철벽을 만들었잖아요. 사사건건 모든 것을 특검이라든지 이런 입법 폭주로 몰아붙이면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면서 탄핵으로 몰고 가려는 그런 지금 자락을 깔고 있습니다. 탄핵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당하게 대차게 맞서지 못하고 순진하게 여기에 대해서 휘말린다든지, 아니면은 집권 여당 안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이나 정책의 어떤 견해 차이를 갈등 관리를 못 해가지고 이게 집안 싸움으로
그리고 내부에 대한 공격 위주로 이게 흘러가게 되면요. 정말 이러다가 다 망할지 모른다라는 그런 절박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원 후보께서는 어떤 국민의힘을 만드시려는 생각이십니까? 저는 우선 제가 갖고 있는 것은 25년간 국회의원 3번, 도지사 2번, 그리고 대통령 후보 2번, 그리고 국토부 장관이라는 정부 참여 경험을 거치면서 온갖 상황을 겪어봤고 갈등 조정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경험을 살리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저는 경쟁자였지만 대선 캠프를 같이 치르고 그 안에 사실은 책상 치면서 싸울 때도 많았습니다. 이런 서로의 소통의 이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소통 능력을 발휘해서 네. 우선 원팀이 되는 당을 만들고요. 그래서 지금 떨어져 있는 국정 지지와 국정 동력을 회복하고 나아가서는 국정의 성공을 통해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정권 재창출의 기반을 탄탄하게 닦아야죠. 그게 저의 할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한번 말씀하신 게 이제 윤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를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네. 레드팀을 하겠다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장관 하시면서 윤 대통령에게 좋은 일 할까 뭐 이런 말 내지는 반대되는 이야기 하신 적이 있습니까? 많습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전세 피해자 대책에 대해서 네. 그동안 법제도에 없었던 경매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른 관료들은 반대하고 대통령께서도 그쪽에 귀 기울여져 있는 상태였는데 네. 제가 장시간 이 부분들을 통화도 하고 만나서 설득도 하고 그러면 부처들끼리 조율해 오라 이러면 부처들하고 책상 치면서 싸우면서 만들어냈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선 때 만들었던 정책, 국토부 장관으로서 했던 화물연대, 건설노조, 집값 안정, 그리고 지방의 균형 발전 이 부분들은 전부 대통령이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제가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고 대통령을 설득했던 정책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아까 말씀하실 때 캠프 이름이 이제 원팀입니다. 네. 원팀인데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준석 의원 다 포함할 수 있다, 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여전히 유효하신 겁니까? 저는 정치는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더 큰 우리를 만드는 게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 품은 덧셈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이미 당이 달라졌잖아요. 네. 그리고 유승민 전 대표는 현재 우리 당에 있잖아요. 우리 당 안에 식구는 식구대로, 당 밖의 파트너는 파트너대로 제가 광폭 정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만약 대표가 되시면 아마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에서 연임이 될 가능성이 큰데 경쟁하셨잖아요. 네. 협치 가능합니까? 이재명 대표가 저를 조금 껄끄러워하고 두려워하는 건 사실인데 저 때문에 대선 떨어졌지 않습니까? 하지만 둘 다 큰 정치를 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장동 일타 강사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자, 그럼 다음 대선 나오십니까? 저는 특히 검찰 수사 업무만 하다가 국정 운영으로 직행하는 사례는 윤석열 대통령 한 번으로 끝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바로 집권당 대표라든가 국가 운영 이런 부분들은 국회의원도 한번 나가보고 네. 자기 선거도 한번 치러도 보고 네. 지자체 거치면서 주민들 민원 갈등도 한번 해소해보고 이러면서 좀 훈련되고 좀 다져져서 올라와야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더 안심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는 예. 경험과 단련된 준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나오신다고 들으면 되겠군요. 저는 국가 운영을 위해서 준비를 오래 해온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을 모시고 비전과 출사표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의 5선 나경원 후보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산 다녀오셨던데요. 네, 다녀왔습니다. 일정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건강 괜찮으십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뭐 단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죠. 선거도 아주 치열하게 치르셨는데. 네. 자, 근데 영남 지역에 유독 공을 많이 들이십니다. 뭐 물론 당원들이 많은 건 알겠는데요. 그쪽에 특히 많이 가시는 이유, 처음 가시고 그랬는데 대구도 그렇고. 뭐 후보 등록부는 처음이고 후보 등록 이전에도 벌써 갔다 왔었죠. 네. 뭐 당원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가고요. 예. 역시 영남 지역의 당심 또 영남 지역의 민심이 저희 당의 중심적인 생각이다 보니까 일단 그분들의 또 생각도 읽고 또 그분들에게 저의 뭐 비전도 알려드릴 겸 그래서 영남 지역 많이 가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지난번에 동작을 해서 사실상 이재명 대표와의 싸움이다 이렇게 표현될 정도로 이재명 대표도 상당히 상대 후보를 지원을 많이 했었습니다. 거기서 이기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자체는 상당히 패배를 했습니다. 선거 패배의 원인이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느끼시는 그런 게 있었습니까?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 이겼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보니까 후보 중에서 이재명 대표 이긴 사람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게 제가 당대표 돼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예. 보고 있는데요. 선거 패배의 원인은 사실 우리 거의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사실은 우리 당의 모든 역량이 하나로 가지 못했다. 그다음에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 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모든 선거의 패배는 원인은 역시 모두 하나가 되지 못했다 하고 그다음에 민심을 읽지 못했다. 예. 자, 근데 이제 영남 중심 정당이어서 안 됐다 이런 말도 좀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지금 나 후보도 영남 쪽 당심을 얻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수도권과 영남 어떤 점에서 서로 차이가 난다고 보십니까? 사안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의 좀 어떤 사안에 대한 생각의 정도의 차이 네. 같은 게 있어요. 강하게 반대하느냐, 좀 적게 예. 반대하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요. 아무래도 서울 수도권은 다양한 분들이 모여 사시기 때문에 이 생각의 다양성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늘 그래요. 정치는 현장과 민심의 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서울 수도권 의원들은 아무래도 좀 치열하다 보니까 현장과 민심에 조금 더 좀 더 가까이 하려는 노력을 안 할 수 없고요. 네. 또 그러다 보면 조금 이 영남 출신 의원들하고는 약간 생각의 차이가 가끔 있습니다. 네. 의원총회를 할 때도 예. 그렇고 그런데 그래서 이 서울 수도권의 민심을 잘 들어야지 우리 당이 조금 더 이제 다음에 우리 지방선거나 대선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 늘 하죠. 네, 이번에 당대표 나오신 것도 다 그런 이유라고 보면 되겠군요. 서울 수도권의 민심을 가장 치열하게 읽으려고 노력했고 네. 지금도 읽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면에서는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자신 있다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일부 언론에서는 원희룡 후보를 친윤 후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나 후보에 대해서는 비윤 후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솔직히 원 후보 나온다 그랬을 때 좀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원 후보 저한테 그 한 달 전에 안 나온다고 열심히 해보라 그랬으니까 깜짝 놀라기는 예. 했는데요. 저는 이 친윤, 반윤, 비윤 이 프레임 자체가 너무 이제 좀 구닥다리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우리가 대통령 성공 안 하면 다음 집권이 어렵기 때문에 네. 모두 범친윤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은 사실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양쪽 캠프가 이 친윤, 반윤 이런 거 팔아서 약간 본인들 다음 대선 캠프 만드는 거 아닌가 저는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논쟁 하지 말고 큰 뜻에서는 좀 대통령 성공하게 하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게 그 당정 관계에 관한 표현만 봐도 알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보면 출마하는데 한쪽은 너무 갈등과 분열이 걱정된다고 하니까 녹취록이 아니군요. 저 통화했다는 걸 또 막 굳이 언론에 알리고 예. 한쪽은 또 윤심을 좀 팔아야 되겠다고 또 대통령과 밥 먹고 온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꾸 대통령을 끌어들이냐 네. 이거 자체가 전당대회를 정말 좀 품격 없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은 저는 이렇게 대통령과 뭘 했다, 대통령과 어떤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것 자체가 저희 정부의 리스크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우리 여러 가지 사건을 보면 대통령이 뭘 하셨다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었던 일이 예. 커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저는 생각이 그래요. 저한테도 자꾸 대통령과 통화를 했습니까? 밥을 먹었습니까? 자꾸 물어보는데 제가 일체 말을 안 하는데요. 네. 저는 사실 우리가 어떤 사안에 있어서 대통령의 눈 하나 찡긋하는 것도 국가 기밀사항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가요? 그래서 네. 저는 좀 자꾸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것 자체가 참 우리가 또다시 약간 이 별로 좋지 않은 기억에 네. 전당대회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말씀이 지난번 전당대회 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윤심 논란이 있었죠. 실제로 연판장 이런 것도 있는데 이번엔 그런 조짐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좀 지켜보겠습니다. 뭔가 있긴 있는 듯한 그런 일단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캠프 이름을 재집권 캠프라고 하셨습니다. 네. 재집권을 하려면은 나후보도 이제 대선에 나가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반면에 대선 출마 안 하겠다고 그러셨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은 저한테는 굉장히 큰 결심이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전당대회 나가면서 생각한 것이 사실 당이 살지 않고는 다음 집권이 어려워지는데요. 지금 대선을 생각하면 자기 사심이 있기 때문에 당을 정말 당 자체로서 튼튼하게 하기보다는 네. 나한테 어떻게 유리하게 하느냐. 뭐 아시잖아요. 네. 뭐 당대표 되면 늘 당무위원회 한번 당무감사해서 뭐 자기 사람 심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자르고 이런 게 반복되어 왔던 거 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심을 갖고 하면 당이 튼튼해지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당에 일단 하고 싶다는 분들을 좀 공정하게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다음 재집권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저는 좀 제 자신을 조금은 내려놔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다음 차기 대선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당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표 떨어진다고 막 그러시는데요. 근데 제가 조금 손해 보는 것 같아도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지 저희 당을 진짜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또다시 막 이렇게 막 또 누가 돼서 내 사람 심고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이번 이 선거 과정도 뭐 러닝메이트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다 줄을 세우는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합니다. 자, 그러면 뭐 대표에서 물러나실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일부에서는 혹시 서울시장을 하겠다는 뜻 아니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뭐 사실은 제가 그 말했더니 뭐 한동훈 위원장이 꿈을 크게 가지라고 한동훈 후보가 그랬다는데 그러면서 그때 가서 나경원 후보만이 제일 대선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네. 그건 정말 정치는 그때 가서 정말 저밖에 없다면 대선도 나갈 수 있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네. 자, 나 후보가 이번 전당대회를 하면서 이 이슈를 하나 던지셨어요.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장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서로 후보들이 또 반대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나름의 이 논리들도 내세우고 있는데 나 후보가 생각하는 자체 핵무장 가능한 겁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국제 정세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뭐 북한과 러시아가 이제 군사 자동 개입 조항까지 있는 그런 조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북한의 핵 능력은 이제 사실상 핵 보유국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고도화됐고요. 다음에 만약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의제는 핵 폐기가 아니라 핵 동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것을 충분히 여러 가지로 설득하는 그런 일종의 우리의 핵무장의 나경원의 핵무장 3원칙을 제가 만들었는데요. 결국 국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했기 때문에 국제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우리는 핵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이런 걸 미국과 설득해야죠.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설득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평화적 핵이다. 한마디로 북한과 나중에 핵군축 회담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실천적 핵 무장입니다. 예. 미국과 협상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트럼프가 집권한다면 조금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자, 원희룡 후보가 단일화 이야기를 했어요. 나 후보가 그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습니까? 글쎄 시작도 안 했는데 단일화부터 이야기합니까? 저희가 제가 당대표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 저는 나왔습니다. 사실 윤 정부 성공에 있어서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대통령과 가까워서 독립하지 못하는 모습도 안 좋고 대통령과 각을 세워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민심과 현장에 늘 발을 붙인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작하기도 전에 저희가 그 이야기를 할 때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당정 동행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취지로 같이 이해하면 되겠군요. 나 후보님은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에게 당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들어보는 인터뷰. 오늘은 인천 출신 윤상현 의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당권 주자 중에 유일하게 인천에서 출마 선언을 하셨습니다. 예, 예. 왜 그러셨습니까? 제 지역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그렇습니까? 지역구가 예. 사실 연고 없는 지역에서 제가 예. 오랫동안 국회의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안아주고 키워주고 한마디로 저의 정치적 모태이자 성지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먼저 인사드리는 게 도리다라고 예. 생각해서 또 시장에서 한 이유가 시장이 우리 미추홀구 주민분들의 예. 애환이 녹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 왜 당대표가 되시려고 하십니까? 사실 제가 이번에 총선 이 참패, 제가 작년부터 수도권 위기론을 여러 차례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이 너무나도 비겁하게 침묵했어요. 국회의원 중에는 안철수 의원 한 분만이 저 얘기를 들으셨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너무 분노하는 겁니다. 또 개멸적 참패 이후에도 어떤 변화, 혁신을 위한 몸부림이 전혀 없어요. 정말로 한마디로 공동묘지의 평화 같아요. 이렇게 돼서는 당이 안 되는 거고 윤석열 정부도 안 되는 거고 네. 저의 정치적 생존에도 큰 영향이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저는 분노합니다. 분노해서 정말로 이 당 중앙을 폭파시켜달라 이렇게 외치고 싶어요. 예. 당 중앙을 폭파시킬 정도의 전면적인 재창조, 창조 파괴를 안 하면 이 당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당원, 시민분들과 함께 보수 혁명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번 이기는 민생정당을 만들어 보자.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여러 후보가 나왔는데 후보들하고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저는 당 대표 조건 한 4가지로 봅니다. 예. 첫째, 민당하고 싸워 이긴 사람이 누구냐. 그렇죠? 이거는 민당하고 싸워 이긴다는 것은 우리 당원들의 자존심 문제고요. 두 번째, 당원하고 오랫동안 동고동락한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세 번째는 윤심이 당심이고 민심이 아니라 민심이 당심이고 윤심이다. 이것을 생각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대통령한테 할 만한 사람이 누구냐. 이 4가지 조건을 따져보니까요. 네. 제가 저 스스로 혼자 할 판단입니다. 가장 잘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나서야 되겠다. 예. 판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수도권에서 예. 참 드물게 살아오신 몇 안 되는 중진이시기도 한데 예. 이 당의 지금 중심 세력이라고 하면은 여전히 영남권이거든요. 예. 어떻게 바꾸실 생각이세요? 정말로 우리가 개멸적 참패는 영남 중심 지도부의 이 체질적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수도권 위기라고 얘기하더라도 네. 그것을 체감적으로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도권 승계에서 매번 져요. 예. 근데 사실 영남이 가장 든든한 우리 당의 뿌리 아닙니까? 근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영남을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수의 팔다리는 어디냐? 그게 바로 수도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도권에서 보수의 팔다리라고 하는 수도권이 진짜 싸움을 해. 근데 싸움에서 매번 져. 한번 민당을 한번 보십시오. 민당은 진보의 심장이 호남이에요. 진보의 팔다리가 어디입니까? 수도권이에요. 수도권 싸움에서 이겨. 그러면 우리가 민당하고 우리 당하고 차이점이 뭐냐. 민당을 한번 보세요. 당 지도부, 원내 지도부 항상 수도권 지도부, 수도권 원내 지도부. 소위 말해서 전략적인 결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게 그 헌법기관이라는. 우리는 그 생각을 못하는. 그래서 영남인 분들에게 제가 정말 호소하고 싶어요. 정말 영남 분들이 원하는 것은 전국 정당, 이기는 정당을 만들고 싶은데 우리가 영남 쪽으로 외연에 이제 좁아져 있는데 영남으로부터 수도권 중원으로 진격해 나가자. 예. 영남의 가장 뿌리 깊은 정신이 뭐냐? 저는 박정희 정신이라고 봅니다. 박정희 대통령 정말로 혁명적인 어떤 변혁의 의지를 가지고 혁명적인 경제 변혁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가장 진보적인 정신이에요. 진취적 혁신 정신. 박정희 정신을 가지고 영남 분들이요. 제발 수도권 중원으로 나가자. 예. 그게 윤상현이 수도권 당대표로서 반드시 이기는 정당, 민생정당을 만들겠다. 이걸 호소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예. 지금 이 전당대회가 윤심 논란으로 더 시끄럽습니다. 예, 그런데 예. 누구보다 제가 알기로는 이 윤 후보께서 예.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걸로 알고 있고 예. 통화도 자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예. 출마 전에도 만나셨죠? 사실 제가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는데 네. 원희룡 전 장관께서 저도 만났다 뭐 해가지고 예. 제가 만난 걸 예. 인정합니다. 그래서 아까 예. 할 말 하는 사람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예. 실제로 윤 대통령하고 통화한다든지 만났을 때 할 말 하십니까? 저 할 말 합니다. 어떤 말 하십니까? 정말로 예를 들어서 민심의 따가움도 정하나고요. 또 대통령 주변 측근분들의 어떤 그 행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네. 들어서 예. 수도권 위기다.
솔직히 대통령 수도권 위기 못 느끼셨습니다. 아, 저는 작년에 강서구청장 재보선거 때 예. 대통령 뵈면서 놀랐습니다.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정말로 이게 이 우리 지도부하고 대통령 주변 사람들의 큰 문제라고 느낀 게 뭐냐면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게 강서구청장 보궐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느냐? 5, 6% 지는데 야 모집단을 보니까 민당 지지자들이 너무 많은 거야. 이걸 상쇄하니까 한번 이길 수 있어. 네. 그런데 당에서 여론조사 마지막에 17.5% 지는 걸로 예. 거의 그 강서구청장 보궐 때 그 17.25인가 진 수치하고 똑같았습니다. 네네.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께 수도권 위기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론조사 합시다. FGI 합시다. 네네. 라고 해가지고 당에 가서 FGI 하자고 제가 이제 얘기한 적도 예. 있고요. 그래서 FGI를 이제 민간 차원에서 한 적도 있고 네. 예를 들어서 친윤 의원들의 행태 예를 들어 뺄셈 정치하지 않았습니까? 네. 안철수 대통령 후보 사실 제가 그 윤석열하고 첫 대면을 제가 했고요. 또 우리 대통령 후보하고 이준석하고도 저희 아파트에서 야, 두 차례 예. 걸쳐서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저는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되는 길이 양 날개를 예. 가져가자. 하나는 중도 세력으로 대변되는 우리 안철수 후보. 예. 안철수 후보를 제가 국민의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들어온 걸 막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막아서 예. 결국에는 그분이 대통령 후보 나오게 했고 결국 이런 식의 어떤 연합 세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꾸 뺄셈 정치하고 퇴출시키고 그거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이거는 부메랑이 옵니다.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왜 안 되는 겁니까? 한동훈 후보요? 네. 사실 한동훈 후보가 왜 안 되냐? 정치라는 건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왜 안 되냐? 정말로 우리가 총선에서 패배했습니다. 패배했죠. 정말로 패배할 거라고 몰랐습니까?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어요. 네. 비상대책위원회를 해가지고 대통령 두통 신뢰를 가지고 대통령 변화를 선도하면서 당신이 한번 이 당을 만들어 네. 이기는 정당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총 의석수 113석, 무소속에 있는 황보승이 하영재 의원까지 115석에서 108석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은 한마디로 지금 자숙 성찰의 시간입니다. 한동훈의 시간이 네.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게 바로 책임지는 보수. 오늘도 보수의 품격을 말씀하셨던데 네. 보수의 진짜 품격은 지금 책임지는 겁니다. 지금 책임지는 타임입니다. 본인이 나와서 변화를 얘기하겠다. 이거는 아직까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아니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대통령하고의 신뢰 관계입니다. 대통령의 신뢰가 너무나도 바닥이라는 게 최근에 한동훈발 무슨 그 순직 해병 특검법이 나왔습니다만은 대통령실의 반응이 뭡니까? 전륜입니다. 전륜이라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당시하고 관계를 절단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메시지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절단된 그런 신뢰 없는 관계 속에서 설사 대통령이 대표가 됐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당정 관계를 이끌어갈 수 있느냐. 알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너무너무 이제 의구심이 크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대표가 되시면 이제 민생을 굉장히 챙기셔야 할 텐데 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 미국보다.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사실 최근에 유럽이나 브라질이나 캐나다나 전부 다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0.25% 금리 인하를 했고요. 저도 이제 금리적 선제적 금리 인하를 주장했고 성태훈 정책실장이 받아서 또 받아치더라고요. 그런데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 가계부채가 1,800조고요. 자영업자 부채가 1,000조입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들의 연체율이요. 대출 연체율이 9년 만에 최고로 올라갔습니다. 너무 고금리에 허덕이는 거예요. 자영업자 1,000조의 그 대출을 받고 있는데 고금리 소위 말해서 연체율이 1.5%까지 9년 만에 최고로 올라가서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 알겠습니다. 그래서 고금리 부담을 해소시켜 주자. 그러면 만약에 금리를 인하하면 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런데 물가가 한 근원 물가, 농수산물이란지 석유를 제외한 근원 물가가 2%대에 있어서 괜찮고요. 성태훈 실장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특히 현재 2%, 미국이 5.5, 기준금리가 5.5%고 한국이 3.5% 기준금리인데요. 2% 차이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한국 채권에 대한 매수세가 아주
계속되고 있다. 이런 면에 있어서 그래서 예.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하면은 환율은 좀 상승할 겁니다. 그러나 어떤 외화 유출 없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